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우리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내 내잖아요. 예, 뭐 취득일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됐었는데 원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잡아줬다가 올해부터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물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으로 가고 뭐 계약상 잔금 지급일도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간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해 바뀌긴 했는데 뭐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이게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풀렸죠. 강남 3구 지역하고 용산 딱 4개 지역 빼고는 전국에 다 지금 풀렸습니다. 풀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자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3주택 이상만 아니라면 중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가 안 되고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는데 3주택부터 중과세가 지금 농특세 지방교육세 빼고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고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으면은 2주택부터 중과세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개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어요. 주택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1에서 3%까지 세율을 적용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부터 원래 세율의 절반씩 깎읍시다. 원래 세율의 절반씩 깎읍시다. 그래서 12%짜리는 6%로 8%짜리는 4%로 깎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올해 쏙 들어갔어요.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지금 2월 달에 이번 달에 국회 입법에서 지금 통과시키기로 했거든요. 국회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올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6월까지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확실한 건 뭔가가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가 완화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게 되면은 좀 손해볼 일이 좀 많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세율 자체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이건 통과된 거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를 통과를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행령까지 나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주택수로 잡아놓은 것들이 뭐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근데 이걸 또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주택수로 잡을 건지 이제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원래는 지금 안 됐었죠? 20년도에 지금 장기 임대 아파트 등록이 지금 다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뉴스 들어보셨죠? 부활하게 되면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최대 100%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 자체가 교재 넘기느라고 다들 바쁘세요. 그냥 들으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85%까지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확정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이것도 나와봐야 돼요. 이게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아파트 지금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매입 임대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10년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원래 지금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입법회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통과는 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 과정은.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기한이 상속 빼고는 전부 다 60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증여 같은 경우도 이번부터는 3개월입니다. 증여세하고 똑같이 냅니다. 증여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자는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세금 낼 거 없습니다. 수중자만 세금을 내죠? 일단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내는데 요 증여세가 3개월이에요. 요 증여세가 3개월인데 취득세가 60일이 안 맞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도 3개월 이내 같은 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증여를 받게 되면 그러면 증여를 받게 되면 그냥 취득세, 증여세 전부 다 3개월 이내 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상속은 참고로 6개월입니다. 상속은 취득세, 상속세 다 6개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데 올해부터 지금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지금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교환 같은 경우도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다른 시가 인정액이 나올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거든요. 후 3개월.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매매 사례가 있어서 유사 매매 사례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 신고를 넣었다. 근데 이거보다 가까운 날에 매매 사례가 하나 더 뜨더라. 그러면은 매매 사례가 2개가 뜨면은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날의 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때 매매 사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요때 매매 사례 금액이 11억이다. 근데 나는 이걸로 신고를 넣었다. 그러면은 과소 신고가 되죠? 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취득일 후 3개월까지 유사 매매 사례가 뜨는지 안 뜨는지 보셔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죽겠어요 지금. 이게 세법을 강의하다 보면 왜 저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입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취득세 지금 감면을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정안입니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안. 이것도 통과가 돼야 확실한데 이것도 거의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원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혜택을 줬었죠. 기존에 줬던 혜택들이 있어요. 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억 원 이하이면서 뭐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일단 기준 금액 자체가 올랐습니다. 집값들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수도권이고 상관없이 일단 12억 이하짜리면 다 가능합니다. 12억 이하짜리는 가능하고 연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얼마까지가 되느냐 그런 거 제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그죠? 거의 지방에 가야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1억 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고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50% 면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최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그렇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간단하게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재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자,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9월부터 개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개정이 중간중간에 되다가 9월 정도부터 개정이 대폭 개정이 되다가 올해 아예 확실하게 개정을 했죠. 자,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공제 금액이 커졌죠. 12억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그러니까 11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입니다. 다주택자는. 그래서 여기서 다주택이냐 아니냐 지금 1세대 1주택을 뺀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이고 내 배우자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은 2주택자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1주택이에요. 개인 1주택.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지금 세율이나 상한도 바뀌었어요. 세율이나 상한도 바뀌었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조금 세율도 상한도 인하가 됐긴 했는데 2주택 이하까지는 세율이 좀 싸요.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2주택자고 내 배우자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 3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2주택 1주택자로 봐야 되느냐? 2주택 1주택자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혜택을 받고 싶으면 가족 통틀어서 집에 한 채만 있어야 돼요. 혜택을 받고 싶으면. 그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판단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당신 집안 전체 통틀어서 집 몇 채입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한 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세대 1주택자니까 12억까지 공제됩니다. 근데 가족 중에 집이 여러 채가 있다면 아셨죠? 예, 여러 채가 있다면은 당신은 1세대 1주택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까?만 물어봐야 돼요. 당신 배우자는 몇 채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이. 아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만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되게 낮아질 거라는 지금 예상이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금액 자체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작년에 9월 달에 지금 하나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되면 혜택이 첫 번째 9억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두 번째,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배웠잖아요. 배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만 60세 이상인 분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령에 따른 60세 이상이시면은 최대 30%까지. 그다음에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최대 40%까지 공제가 돼요. 그리고 둘이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0%, 50% 죄송합니다. 연령은 최대 40%, 장기 보유는 최대 50%까지 공제가 되는데 합치면은 90%죠. 너무 많다 그래서 80%까지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했는데 2억 원이 나왔다. 2억 원에서 80%를 뺀 나머지 20%만 내면 돼요. 4천만 원만. 엄청 싸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건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주택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세 채가 있어요. 세 채가 있는데 이거 내 집이에요. 이것도 내 집이에요. 이건 남의 집이에요. 이 땅만 내 거예요. 이 땅만. 나는 2주택자일까 3주택자일까?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입니다. 자, 토지는 항상 주택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주택이면 토지도 주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있는데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만 가지고 있어요. 요 경우만 이걸 주택으로 안 봅니다. 요 경우만. 만약에 집이 더 있거나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더 있는데 여기도 내 집이 아닙니다. 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3주택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두 개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제도가 나왔느냐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시골에다가 땅을 하나 상속받은 게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너무 멀어요. 머니까 안 가지잖아요.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뭐 그 땅 그냥 뭐 비어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가지하다가 그냥 잊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갑자기 이 땅이 주택이 있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죠. 원래 주택이 있는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봅니다. 2주택자에 걸려서요. 나중에 와서 갑자기 고지서가 와요. 2주택자라고. 그래서 내 집 자체가 나는 1세대 1주택자인 줄 알았어요. 10억이에요. 이 집이. 이 집이 10억이고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칠게요. 2억이다. 근데 나는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12억이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안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억에서 2주택자로 봐서 9억을 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나와버린 거죠. 3억에 대해서. 요게 논란의 여지가 생겨서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다른 사람 집이어도 다른 사람 집에 그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다. 요건 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 규정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건 지금 딱 두 개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개만. 만약에 나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전세로 살아요. 전세로 사는데 땅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다 집이 지어져 있고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에요. 2주택자입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두 번째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예요. 일시적인 2주택이 되게 되면은 이때도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2주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다른 주택을. 그래서 현재 지금 몇 주택자예요? 6월 1일인데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6월 1일인데 집이 두 채죠? 네. 자, 이 사람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랑 맞춰주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내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다 3년으로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것도 아직 통과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 관계없이 3년 이내만 팔면 돼요. 3년 이내만. 단 전제 조건은 있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은 있었느냐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한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2년까지만 이 집을 없는 걸로 봤어요. 2년까지만. 근데 이것도 종합부동산세도 3년으로 지금 개정을 하겠다. 지금 예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 상태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3년으로 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역에 관계없이 단순화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2주택이 되게 되면은 그때도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자로 봐줍니다. 그때 상속주택이 원래 규정이 되게 지저분했었죠.
상속주택 규정이 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공동상속이면서 그중에 지분율이 몇 프로 이하야 되고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 이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은 2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3년간은 없애겠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그러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생겼던 게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상속주택은 무조건 5년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2년, 3년밖에 안 해주니까 너무하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5년이 안 된 주택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택수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수에서 들어가니까 2주택자에 걸리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집이 2채였을 때 한해서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채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상속주택도 다 들어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신 만약에 5년 지났을 때는 지분율이 공동상속인 게 좋죠.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6억 원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 원 이하짜리면 영원히 주택수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지방저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때 지방저가주택은 역시 3억 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 쪽에서 또 한번 쇼핑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방 쪽에서. 어차피 지금 지방이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해지가 돼버렸으니까. 해지도 돼버렸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짜리는 아예 주택수에서 빠져버렸죠. 종부세는 3억 원까지가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면 2주택부터 중과세가 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는데 그때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자냐를 판단을 할 때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짜리는 아예 주택수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종부세는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지금 개정이 되면서 3억 원 이하짜리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근데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주택자가 됐는데 만약에 뭐 일시적 2주택이 된다거나 또는 상속주택, 5년이 안 된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한 번 신청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이제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됐는데 저희 형한테 그냥 큰형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부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집값이 좀 올라 버렸어요. 집값이 뭐 좋을 건 없어요. 딱히 제가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네. 집값이 좀 올랐는데 부산에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차피 이제 재건축을 하니까 집값이 뛰죠. 그죠? 재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작년까지는 6억이었잖아요.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만 11억이고 근데 11억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니까 11억이 안 넘으니까 종부세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지서가 온 거예요. 종부세 내라고. 왜냐? 시골에 있는 집이 걸려서 2주택자에 걸린 거죠. 시골에 있는 집이. 네. 그러니까 이건 상속받은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신청을 하셨어야죠. 안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면 9월 말까지 신청을 해놨어야 돼요. 9월 말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아예 신청을 해놨어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 해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라고. 그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근데 작년은 처음에 첫 해라서 요걸 만들고서 9월 달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특례로 신청 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은 그걸 구제를 받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율이나 상한 바뀐 것은 알고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3%에서 6%까지 나왔었는데 2.7%에서 5%까지 하향 조정됐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상한 자체는 뭐 법인은 상관이 없고 상한 자체는 원래 300%까지 상한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00%짜리 없어졌습니다. 그냥 150%.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세금의 1.5배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요. 작년에 냈던 세금에. 아셨어요? 안 중요하잖아요. 뭐 고객분들 오셔서요. 아, 작년보다 세율이 인하됐는데 몇 프로까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아, 안 하잖아요. 아, 상한이 300%에서 150%로 인하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보다 하세요.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제도가 작년에 하나 신설이 됐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해는 주택가격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과세 금액도 올랐고 기준금액도 올랐고 그러니까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아마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적게 나올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작년에 재작년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너무 세졌죠. 그래서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느냐면 유예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유예제도. 그래서 세금을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내셔야 되는데 12월 15일까지 내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천천히 내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놨죠. 근데 그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분할납부 제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천만 원이다 종부세로 무조건 분할납부 신청하시는 게 낫죠. 조금이라도 천천히 내려면. 근데 250만 원이 안 넘으신 분들은요. 안 되죠? 네, 안 돼서 유예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주택자만 돼요. 그것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 이런 분들 솔직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래요. 그렇다 쳐요. 뭐 나는 1세대 1주택자도 아니야. 나는 60세도 안 됐고 뭐 5년 이상도 보유 안 했어. 그러면 무조건 다 내야 되고 좀 연기해서 내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에 딱 해당한다. 이 조건에. 그래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해요. 유예 신청을 하면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자도 붙습니다. 그지 같아요.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진짜. 와, 해도 너무하죠, 해도.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면은 너무 좋은 제도예요. 아, 정말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담보까지 제공하고 이자까지 붙을 거면 미쳤다고 유예를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그것도 이제 100만 원 넘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납부 신청 안 되죠. 뭐하러 유예 신청하냐고 그냥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라리 분할납부 신청하는 게 나아요. 250만 원까지 정상 날짜에 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내고. 그게 낫지.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요. 그렇대요. 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서 하여간 일단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만 지금 12억 원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9억 원이 공제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 뭐 교재는 들어가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시죠? 특례로. 그건 20년도에 나왔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은요. 주택 가격에서 12억을 뺍니다. 12억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쭉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60세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올해 6월 2일부터는 6월 1일인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나이가 없어지죠. 축하드려요. 네. 60세, 65세, 70세 이래가지고 60세 이상은 20%,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가 공제가 돼요. 요 세 개.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부터 합니다. 5년, 10년, 15년입니다. 그래서 20%, 40%, 50% 공제가 되고 이게 중복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72세이시면서 올해 6월 1일 날 1세대 1주택자신데 그분께서 75세이시고 20년째 보유하고 계셨다. 그러면 나온 세금의 90%까지 공제가 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80%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 혜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면 단독명의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는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면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억짜리. 그러면 이걸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단독명의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의면 20억에서 12억을 뺀 8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해서 4억 8천 이거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동명의다. 부부 공동명의다. 라고 한다면 각자 얼마씩이에요? 10억씩이죠. 그죠? 그러면 9억을 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요건 1세대 1주택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9억을 빼요.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각자 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이 아니라 18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18억이면 단독명의는 세금 내야 돼요. 공동명의는 세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8억이면 각자 9억씩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는 어차피 얘가 18억이면 각자 9억씩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굳이 12억에 대한 혜택이나 요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적게 내고 싶으면 뭐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공동명의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한 18억이나 20억이면 공동명의가 맞아요. 1세대 1주택자는. 근데 50억일 때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 50억이 되는 순간 단독명의면 50억에서 12억을 뺀 금액에다가 뭐 60%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얼마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동명의잖아요. 공동명의면 각자 25억씩이죠. 25억에서 9억을 뺍니다. 요 금액의 60%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온 금액과 이 두 사람 금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두 사람이잖아요. 어느 게 쌀까? 이게 싸요. 왜냐면 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요 혜택이.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공동명의가 맞아요. 근데 금액이 컸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다 있는 집 없는 집 뭐 해가지고 그냥 부동산 다 정리해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고 다 주고 이제 두 분만 남으셨어요. 두 분만 남으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 우리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 해서 소소하게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래도 당신 명의가 있어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힘을 좀 쓰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명의로 해줬더니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왜 내가 내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해놨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못 받느냐.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고 벌써 내 나이가 80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지금 나온 제도가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자이신 분들은 공동명의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단독명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쪽이 더 적게 나온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뭘로 해주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줄 건데 만약에 이게 더 너무 세다. 나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단독명의로 신청하셔야 돼요. 이것도 신청하셔야 돼요. 9월 말까지. 하여간 종합부동산세는 뭘 신청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9월 말까지 신청을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한 사람 명의인 것처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공제 금액이 많으신 분의 명의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자,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주택자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단독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18억짜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억짜리인데 배우자가 안 계세요. 그래서 나 혼자 명의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계셔도 상관은 없고 하여간 나 혼자 명의로 돼 있는데 단독명의 1주택자가 되니까 12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공동명의였으면 세금이 없는데 요건 또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해줘야죠. 그지 같아요. 하여간 법이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임대소득세에서도 하나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임대소득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대를 했었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쪽이든 임대료 쪽이든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택 쪽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었을 때만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짜잘한 여러 채 집보다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세금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를 다 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올 보증금만 받은 거죠? 그래서 전세를 냈는데 각자 50억씩 받았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그러면 총 100억을 받았죠? 그리고 나는 그 돈을 들고 원룸에서 그냥 혼자 월세로 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은퇴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집 가지고 나는 수익 사업을 할 거야. 나는 혼자 사니까 그냥 조그마한 집에서 나 혼자 살아도 돼 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본인 집은 두 채죠. 보증금으로 100억을 받아도 세금 없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내 집이 5개예요. 내 집이 5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 4개를 전세 1억씩 냈어요. 그러면 나는 5주택자고 1억씩 냈으니까 4억이죠? 세금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요. 대신 월세 쪽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데 1주택자는 세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집에 한 채 있으면서 나는 다른 데 가서 새로 살고 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는 거죠. 그때 전세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월세는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고가주택이면 과세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가주택이 얼마짜리 주택인지 아세요? 원래 9억이었어요. 9억이었는데 올해 이것도 12억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기준시가 12억.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시가 12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12억이고요. 임대에서도 12억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따져서 12억인 거고 임대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져서 12억인 거고 임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인데 보증금 뭐 월세 쪽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된다고 치고 그러면 월세를 적게 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증금을 받았을 때 3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뺍니다. 여기에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60%를 한 다음에 금융수익을 뺍니다. 아니요, 지금 이 계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보증금을 13억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3억을 빼니까 10억 남고 1년 내내 임대했다고 칠게요. 뭐 365분의 365죠? 그러면 그대로 10억이고 여기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거든요. 현행 2.1%인데 그냥 계산상 2%로 잡을게요. 좀 넉넉히 3% 잡을게요. 넉넉히. 아셨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 60%니까요. 368, 1,800입니다. 수익 금액으로 1,800만 원 잡힌다고요. 수익 금액으로. 많이 잡혀요? 13억이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3억 넘어가면 세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3억을 뺀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3억 초과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으로 지금 13억을 받았어요. 이걸로 계산하니까 지금 1,80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1년 내내 임대했으면 1,200입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 그러면 이거 세금 없고 이것도 세금 없어요. 비과세니까. 근데 내가 고가주택이에요. 12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러면 얘는 세금 없고 얘만 세금 내면 돼요. 얘만. 자, 근데 내가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금 없고 여기만 내면 됩니다. 내가 3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얘랑 합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없다면 여기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소리죠. 월세만 없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3주택부터는 세금을 내야죠.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2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에서 60%를 비용 처리해줘요. 그리고 다른 소득금액이 없으면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8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800원을 수입으로 지금 잡았고 60%를 공제하니까 나머지 40%만 남죠. 그러면 48에 32, 720만 원 남네요. 그죠? 거기서 400 빼고 나면 320만 원 남네요. 여기에 6% 계산하면 이 정도는 내도 되잖아요. 안 낼 거예요? 내도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로 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월세 빼고 전세로만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주택자까지는 소득세 없습니다라고 해버리시면 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여기서 3주택이라는 것은 본인 것만 이야기할까요? 배우자 합칠까요? 본인 것만. 본인 것만. 배우자 합치지 배우자 합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가족을 합치는 게 아니고 가족을 합치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만 합쳐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13억까지는 내세요라고 하세요.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시고 그 분리과세 신청하는 거 그냥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해줘요. 그러니까 홈택스 들어가면 임대소득 부분은 따로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세금 한 2,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냥 그 정도 내고 끝내시라고요. 아셨어요? 대신 월세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월세 받은 금액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단 한 번도 세금 신고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되고. 아셨죠? 지금까지 안 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오겠죠. 저는 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서도 낸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신고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걸리면 7년치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서가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놔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냥 열받으면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보험사랑 금융기관이랑 세무서가요. 다 전산망이 통합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달달이 얼마씩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그죠? 거기에 계속 들어오면 그거 전산으로 다 뜹니다. 나중에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가서. 아니 당신 통장으로 거의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거 누구한테 받은 돈입니까? 무슨 돈으로 받았습니까? 내 자녀한테 용돈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 명의가 아닌데요? 입금자가?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으로 나와 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주택이 세 채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럼 도대체 세 채 뭐 하고 있냐 이거죠. 한 채는 본인이 살고 있다고 쳐요. 나머지 두 채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제 그게 곧 돌아와요. 지금 전산 시스템 다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숨길 거면 끝까지 버티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뭐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택수 계산할 때 그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짜리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원래 작년 말에 끝났어요. 작년 말에 끝났다가 다시 1년 연장됐으니까 이런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 정도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마무리 한번 할게요.